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의 보수주의 철학자인 로저 스크루턴의 인간의 본질이라는 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체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라는 종,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인간성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챕터입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브루스 매즐리쉬의 네 번째 불연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인식론적인 전환이 몇 번 있었는데 여기에 코페르니쿠스, 다윈, 프로이트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여기서 우주와 지구 혹은 인간의 단절이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윈이 등장해서 인간도 동물이다. 인간과 동물의 단절이 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가 등장을 해서 인간의 의식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해서 인간의 의식이라는 방어막도 깨지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연속이라는 그 사이에 벽이 있다는 것조차도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여러분들은 인간과 동물 혹은 인간과 다른 사물 간에 이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진적인 진화 과정이 있었고 인간과 다른 존재들의 차이는 단지 양적인 것, 즉 정도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질적인 도약이 있어서 인간과 다른 존재들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깊은 틈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어느 정도는 특별한 존재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러나 이런 믿음은 날이 갈수록 과학적, 유물론적 사고관에 의해서 부서져 가는 듯 합니다. 피곤하고 짜증이 쌓인 날에는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화를 내는 장면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일 텐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단지 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피곤하고 짜증이 쌓인 몸.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 동물보다 약간 진화한 수준일 뿐 동물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 나투라 논 파시트 살툼. 반면 이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과 다른 존재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나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센티언스라는 책,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니콜러스 험프리가 쓴 책인데요. 여기에서도 어떤 임계점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지각과 비지각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격차가 있다. 윌리엄 제임스의 우아한 비유를 따라해보자. 부모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모로서의 역치를 넘어선 것이다.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아마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부모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모가 되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질적 변화, 즉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상태 차이가 있다. 연속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의 본질에서 인식 능력을 지닌 동물과 자기 인식의 주체인 인간 사이에는 그 어떤 중간 단계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비약하는 것이다. 질적 도약이 있었다. 창발의 어떤 경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고등한 영역, 정신 영역 이런 것들은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으로 다 설명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죠. 인간의 고등한 영역, 예를 들어서 도덕, 음악, 예술, 그 다음에 고등한 특성인 자기 인식,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유전자의 자기 복제로 자연 선택을 설명하는 주장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로써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공격성, 이타성 같은 도덕적 감각들을 유전자의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강아지를 키우는데 돈을 쓰잖아요. 병원비가 많게는 100에서 200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이 인간의 유전자의 전략 측면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록 강아지가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을 채워주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강아지가 있으나 없으나 개인의 생존 전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병든개는 그냥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 이 강아지를 돌보는 이유는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최대한 너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인데 이게 유전적 전략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유전자의 전략이라는 이야기는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장기는 유전자가 부리는 기계이고 인간의 문화는 밈이 부리는 기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로 도덕인이 하는 것들을 다 설명 가능하다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면은 진실과 거짓은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직 밈의 생존과 죽음으로 성공을 평가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저자의 의견대로라면 의식이 먼저입니다. 밈이 먼저가 아니라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인간은 개념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거짓을 불용하고 진실을 승인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비판적 정신이다. 밈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냥 식재료일 뿐이고 개념이라 하든 표상이라 하든 혹은 밈이라 하든 주도권은 인간의 비판적 정신에 있다. 칼과 도마는 인간이 쥐고 있는 것이다. 신나게 두드리는 도마 소리가 문화의 무대에서 울려 퍼진다. 비판적 이성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제 챕터 1에서는 인간의 층위가 다르다.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인간관계, 이 인격,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철학의 열쇠, 요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1인칭 자기의식이 있죠. 나에 대한 인식은 나와는 다른 분리되는 남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저 사람 변했다라고 지칭을 하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인간이라는 3인칭의 층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1인칭과 2인칭 관점에서의 층위죠. 1인칭 관점에서의 그의 내면, 자아가 바뀐 것이고 2인칭 관점에서 내가 그의 자아의 변화를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이 1인칭 나 사고와 2인칭 너 사고가 인격과 도덕적 판단의 기반입니다. 1인칭에 기반하여 2인칭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1인칭의 나 사고를 처음에 전개를 할 때 그 전에 이미 너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또 너에 기반한다. 그래서 이성 대 이성으로 마주한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듯이 너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겠구나. 주체 대 주체로서 마주한다. 내가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듯이 너도 마찬가지겠구나. 인격체 대 인격체로서 마주한다. 내가 인격체인 만큼 너도 인격체이겠구나. 이로써 상호간 판단, 도덕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동물의 층위, 그리고 이제 물리 입자의 층위와 인격의 층위가 다르다라는 구도를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대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는 포착되지 않는 또 다른 층위가 있다. 여기와 관련된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어떻게 기계가 되었나의 서문인데요. 장피에르 디피가 하는 말입니다. 이 암피트리온의 아내 알크메네를 유혹하기 위해서 제우스가 그녀 앞에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녀와 사랑의 밤을 보낸다. 제우스는 암피트리온의 실체가 아니라 모사다. 모사는 실체의 특징들을 가질 수 있고 그 목록은 충분히 완전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거죠. 하지만 가장 완벽한 모사도 그 무언가를 포착하는 데는 실패한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바로 이 무언가, 모든 것을 말하지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어설픈 단어에 있다. 다시 인간의 본질로 와서요. 어떤 범죄자가 중앙신경체계의 꼭두각시라고 규정된다면 그 범죄자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로틱한 사랑은 그 대상이 되는 감정을 성과학의 유사과학적 용어로 묘사될 때 위축되고 맙니다. 이는 자유롭지 않은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를, 비이성적 행태로부터 이성적 행태를, 비웃음에서 웃음을, 예측에서 약속을, 후회에서 통환을, 그렇게 많은 것들을 생동하지 않은 세계 속 유기체의 행동과 반응으로부터 인격체의 행동과 반응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적응이 제대로 된 설명에 종종 턱없이 못 미치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것을 이중창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유기체로부터 인격이 창발한다는 것은 저자의 관점이고 또 우리가 입자로부터 생명이 창발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창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로저 스크루턴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은 역시 철학자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과학자들의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증거들, 실험들, 관찰 사례들을 갖고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과학과는 다른 층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식의 논의가 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과학적 사고관만이 가능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두 구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마르크스 가브리엘의 이야기입니다. 자연, 곧 우주만 존재한다는 이런 주장은 자연주의라 불린다. 자연주의를 지나치게 밀고 나가면 우리는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 좋은 예가 국가다. 국가는 눈으로 볼 수도 만져지지도 않는 비물질적인 대상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초자연적 대상일까? 자연적이라는 기준이 자연과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한다면 국가는 신이나 영혼과 똑같이 초자연적이다. 국가가 자연과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가설이 비과학적이며 그래서 순전한 날조인가?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에서요. 잠깐! 과학은 지식을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실천 이성의 영역에 속하는 도덕적 지식이 있고 예술, 문학, 음악의 영역엔 감정적 지식도 있다. 게다가 종교의 영역에 속하는 초월적 지식도 존재할 수 있다. 왜 과학만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특권을 부여받는가? 세계를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세계를 집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분야에서는 왜 무게를 싣지 않는가? 그 다음에 챕터 3이 도덕적 삶, 도덕에 대한 현대 윤리학의 오해를 바로잡기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와 낯선 사람이 물에 빠졌다. 우리가 아는 그 아이를 구해야 하는가? 낯선 사람을 구해야 하는가? 이 결과주의적 관점에서는 아이를 구하지 않을 때의 재해값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 구해야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아이를 구하지 않았을 때, 아이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폐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그 결과값이, 재해값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비인격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의무주의적으로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은 아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더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아이를 구해야 한다. 이것은 인격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둘 다 결과는 같지만 선택은 같았지만 그 동기가 그 프로세스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인격을 중요시하는 저자의 견해에 따라서 이 윤리 철학에 대한 견해도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무엇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고리타분한 이런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요. 저자의 문제의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공리주의적 사고관이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철학자, 여기서는 파핏과 싱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결과주의적 사고방식이 현실에서 나온 결과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레닌과 마오쩌둥은 트롤리 문제에 능숙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도덕적 계산을 통해 역사라는 트롤리의 방향을 바꾸며 가능한 희생자 집단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위대한 사회가 소멸해버렸고 그 밖에 우리들 역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윤리적인 고민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요즘에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건들고 있거든요. 바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 의사결정에는 당연히 윤리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윤리학에 대해서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의 인공지능의 시대, 인생의 의미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2017년 여름 독일의 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소집된 윤리위원회도 자율주행차 및 커넥티드 카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생명값을 계산하는 시도를 금지했다. 9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한 사고 상황에서 개인적 특성에 따라 희생자의 생명을 비교함으로써 등급화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한다. 공리주의적 공격은 일단 막았다. 물론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 다음에 챕터 4는 신성한 의무, 근대적 회의로 가득 찬 세상, 인간과 도덕을 회복하는 길. 이 챕터 4는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이 조국을 위해서 죽겠노라 다짐할 때 그 성스러운 장면에서 우리가 유전자의 자기 보존 전략을 떠올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구나 하고선 희생할 때 어떠한 경건함을 떠올려야 될까요? 이 챕터 4에서는 이 경건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은 낭만주의적인 색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선호로는 이 저자의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들, 경건함, 도덕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선호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읽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다른 선호를 가진 사람들을 무리 없이 설득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한마디 하면 끝나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철학의 관점에서 철학의 논리도 있는 것이니까요.
철학의 관점과 접근법들을 존중하면서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책은 저희가 읽었던 책들과 함께 분류를 해보자면 2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난이도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책의 분량은 작아도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함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도 해서 철학적인 기초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그룹에 책 하나를 추가하는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